예, 18장을 보세요. 후생경제학인데, 이 후생경제학에 일단 뭐 18.1 보면 사회후생평가의 기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사회후생은. 하나는 그 자원배분의 효율성하고 두 번째 분배의 공평성 두 가지가 있는데, 분배의 공평성 이 문제는 미시경제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배 공평성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원배분 효율성에 관한 얘기고, 그게 뭐 어떤 교과서 뭐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분배 공평성에 대해서는. 자원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 이게 주 관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8.2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넘어가 보시면 595페이지에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앞에서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를 봤어. 이제 여기서는 생산 경제를 보는 거예요. 594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석 모형이 이제 기초를 또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이 경제에는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밑줄. 노동, 자본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에는 쌀과 옷 두 상품만 생산되고 있다. XY 두 재와. 그리고 이 경제에는 A, B 두 사람이 존재한다. 그 표준적인 선호란 건 뭘까요? 표준적인 선호는 앞에서 기본 공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어떤 게 있었어?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단조성, 볼록성. 뭐 이런 기본적인 선호 체계를 공리를 갖춘, 기본 공리를 갖춘 선호, 그걸 이제 표준적인 선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적인 선호를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이게 콥더글라스나 레온티예프나 준선형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선호 체계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콥더글라스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갈수록. 그런데 그 콥더글라스를 너무 익숙하니까 문제에서 표준적인 선호 체계를 가정했을 때 콥더글라스를 가정하면 그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볼록하고 미분도 가능하고 뭐 내부 해고 그런데 그게 표준적인 선호가 아니라 특수한 선호 체계다. 그래서 ICC나 PCC가 뭐 특정한 궤적을 그리는데요. 이거는 표준적인 선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어떤 강평을 했었냐면 내가 말이야 표준적인 선호 체계라는 그런 가정을 줬는데 수험생들이 자기가 가정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와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콥더글라스를 가정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콥더글라스를 가정하게 되면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걸 다 보여줄 수가 있거든. ICS가 어떻게 생겼고, BCS가 어떻게 생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지. 자기가 원하는 공부한 걸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원하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해독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표준적인 선호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표준적인 선호는 콥더글라스가 아니다. 콥더글라스는 특수한 선호 체계다. 이런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보니까 2x2x2 모형이죠. 기본 모형 땡땡하고 2x2x2 모형이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두 경제 주체, 두 재와 두 요소. 생산의 효율성 보니까 거기다 에즈워드 박스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LX, KX, X제 원점 한번 찾아봐. OX. Y제 원점 한번 찾아보고요. OY. 똑같은 노동의 양, 자본의 양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의 양은 경제 전체의 노동량은 어디 쓰이는 것과 어디 쓰는 거의 합일까요? X제에 쓰이는 노동의 양과 Y제에 쓰이는 노동의 양이 같겠죠. 그 합이 경제 전체의 노동의 양이겠지. 그래서 그 수평축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L바. 이퀄 뭐라고? LX 플러스 LY. 수익축에는 뭐라고 써야 돼? K바. 이퀄 KX 플러스 KY.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노동과 자본은 X제와 Y제 산업에 골고루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등량선이 자신의 원점에서 쭉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네요. 그 맞아떨어지는 점들을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 측면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게 몇 번이에요? 7번? 7번. 생산의 효율성이야. 생산 경제를 포함한 생산의 효율성. 똑같이 에지워드 박스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소비자 A와 소비자 B의 원점이었는데 이제 생산은 XJ와 YJ를 생산하는 거니까 요 X의 원점, Y의 원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산자 이론에서 어떻게 생긴 걸 서로 마주보게 그린 걸까요? 요 LK 평면에 요 등 비용선이 있고 등량선이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서 이런 상태에 내가 노동을 얼마만큼 요 L 제로만큼 자본을 K 제로만큼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제로라고 안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기호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래요.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 예를 들어서 F점이다. F점. 그리고 등량선은 Q0를 의미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Q0가 이제 요 Q0가 XJ라면 여기가 X의 원점이 되고 OX. XJ에 투입되는 노동량 LX가 되고 XJ에 투입되는 자본량 KX가 되고 여기가 X0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똑같은 게 어디 있다고 또? YJ도 있다고, YJ도. 그래서 LK 평면에 이런 등 비용선이 있고 등량선이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이게 YJ야, YJ.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YJ에 투입되는 노동량이고 LY. 요 KY. YJ에 투입되는 자본량이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슨 원점이 돼? YJ 원점이 되지. 요 두 개를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에지워드 박스를 그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 수평축은 뭐가 돼야 돼? 경제 전체의 노동인데 노동 부존량이 되지. L바 이렇게. 이 L바는 경제 전체 노동은 어디에 쓰인다고? XJ에 투입. 그리고 YJ에 투입이 돼. 여기요. 자본은 K바. 여기 K바. 어디에 투입이 돼? KX 플러스 KY. 이퀄 KX KY.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XJ 산업이니까요. XJ에 투입되는 노동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일로 가면. 그렇죠. 이게 LX야. XJ에 투입되는 노동. 점점 많아져. 여기는요. 자본인데요. XJ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여기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면은 자본이니까 어디에? YJ에 투입되는 자본. 여기는 YJ에 투입되는 노동 이렇게요. LY 이렇게 에지워드 박스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OX, XJ 원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OY, YJ 원점 이거 하고, 그리고 경제전체 노동 부존량 L바, 경제전체 자본 부존량 K바. 이게 생산 경제다. 생산 경제. 응? 여기로부터 이제 똑같은 등량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쭉 계속 밀어낼 수 있다. 쭉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밀어내. 얘도 마찬가지예요. 쭉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그리고 그 밀어냈는데 접하는 점들이 있더라. 접하는 점들이. 그래서 쭉 연결을 해봤더니 이런 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가능한 한 산출량을 크게 하는데 무조건 노동자본을 다 X제 산업에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제약이 있어요? 산출량이 요 X제, 맥스마이즈 X제, 요 QX를 써도 되고 그냥 복잡하면 X 써도 되는데 이게 맥스마이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QX, X제의 산출량을 가능하면 크게 하고 싶다. 그런데 제약이 있다. YJ 산출량이 요 YJ 산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제약이 있다. 마찬가지 맥시마이즈 내가 X제, YJ 산출량을 가능한 한 크게 하고 싶은데 어떤 제약 하에서 다른 제와 산출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QX 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상태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제약 하에서 제약.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어느 하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어떤 제와의 산출량이에요? 요 YJ 산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나의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한 것은 이런 점이지 요런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공통접선을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공통접선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뤄서 MRTS LK 어떤 산업에 X제 산업에 얘하고 MRTS LK 어떤 산업 YJ 산업 그래서 두 산업의 MRTS는 뭐죠? MRTS는 뭐의 접선의 기울기?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두 제와의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지면 요런 점인데요. 요런 점은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다. 그래서 생산의 파레토 효율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과 달리 뭐겠어요? 이제 한 제와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제와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태. 한 제와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제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이게 파레토 효율이고 생산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똑같은 얘기죠. 생산의 파레토 개선은 뭐예요 그러면? 한 제와 생산이 일정한 상태에서 적어도 다른 하나의 제와가 생산량이 늘면 이게 파레토 개선인데 그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하나의 제화 생산이 한 제와의 생산이 줄이고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제와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파레토 효율이다.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다. 생산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이랬고 이게 뭐라고?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조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이게 MRTS LK 이퀄 MRTS LK다. 그리고 이런 두 공통접선이 맞아떨어지는 점은 한 점만 있다고 이렇게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아서 이것을 컨트랙트 커브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문의 생산 부문의 계약 곡선이다. 생산의 계약 곡선. 그럼 생산의 계약 곡선은 정의는 뭐예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가서 여기 끝이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생산의 계약 곡선은 이 조건이 충족되는 궤적. 이 조건은 또 뭐예요?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 생산의 파레토 효율은 뭐예요?
한 재화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재화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생산의 파레토 효율은 생산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뭐다?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태고 이 상태는 언제 충족이 된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충족이 된다. 이 조건이.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궤적들은 한 개뿐이다.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은 그 궤적을 연결해 봤더니 그걸 생산의 계약 곡선이라고 부른다. 되시죠? 뭐 이해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서 아니고 이제 거기서 뭐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노트를 정리를. 자, 일단 이 생산의 효율성 조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고, 그 뒤에 18.1 보면 18.1 그 위에 생산의 효율성에다 몇 줄 그어놓고 그 위에 단락부터 좀 읽어보면 한 상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상품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배분은 밑줄 그으세요. 두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는 곡선은 두 등량의 선의 접점을 모아서 만든 궤적이고 이걸 계약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생산 과정에서 두 생산 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은 바로 이 계약 곡선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두 등량선이 접하는 것이 이런 효율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 RTS 이렇게 되는데 MRTS, LKX, MRTS, LKY 이게 맞아 떨어지면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함수를 주면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궤적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뭐만 찾으면 되니까? MRTS를 찾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생산함수를 뭘 줘야 되니까? 한 개만 주면 돼? XJ 생산함수, YJ 생산함수를 줘야 되지. 그러면 그로부터 각각 MRTS를 구하고 이퀄만 놔버리면 뭐예요 이게?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지. 응? 찾을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야 이제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의 솔루션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그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교환의 효율성 이렇게인데요. 거기 그 597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어. 생산 가능 곡선.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어디서 도출되냐면 이 생산의 계약 곡선 상의 점들의 여기에 정보를 어떤 평면을 옮긴 거냐면 XY 두 재화 평면을 옮긴 거예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제 생산의 계약 곡선, 생산의 효율성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의 계약 곡선까지 다 봤고 컨트랙트 커브까지 봤고 이 컨트랙트 커브를 통해서 뭐를 도출할 수 있다? PPC,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데 PPC라는 것을 여기 첫 번째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써놔요. 생산의 효율성 조건 1번 생산의 효율성. 두 번째는 여기다가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 이게 어떻게 도출이 되냐? 그리고 PPC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PPC의 접선의 기울기 결합 생산물의 접선의 기울기 MRT 그래서 MRT 요걸 한계 전환율 그랬어요. 한계 전환율 한계 전환율 한계 변형률 다시 한번 좀 보면 왼쪽에 에듀워드 박스에 원점을 OX, OY 두 재화의 원점이 있고 노동은 여기 있고요. L바
자본은 여기 있고 K바 이렇게 있다. 이렇게 계약 곡선을 먼저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곡선을 요 컨트랙트 커브 이 계약 곡선을 어떤 평면으로 옮기는 거라고? 요 XY 두제와 평면으로 옮기는 거야. XY 두제와 평면으로.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점은 X제를 생산해야 하네? 안 하죠? 경제 전체의 노동 전부를 어디다 투입해? Y제에다. 여기서 밀어낸 거니까 계속 밀어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경제 전체 노동 자본을 전부 다 Y제에 투입했어. X의 생산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X의 생산량이 없어요? 제로야. Y제만 생산하지? 여기. 이런 점을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어? 예컨대 A점이라 그러면 A점은 이런 점으로 가겠지. 그래요? 이런 점은 어떤 점이에요? 이런 점은 경제 전체 L, K를 전부 다 어디에? X제 생산에만 하고 Y제 생산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떤 점이에요? 이런 점이에요. 요게 예를 들어서 B점으로 B'점 이렇게. 이런 한 점 볼까요? X제와 Y제를 골고루 생산하고 있죠. 그쵸? 얘는 등량선을 쭉 밀어냈더니 어떻게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쭉 밀어내서 여기까지 가고 있고요. 얘는 여기 쭉 밀어내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접한점이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C점 이렇게 한다면 C점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한 것이 이렇게 연결한 것이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다. PPC다. PPC. 이게 PPC인데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인데 PPC는 뭘까요? 이런 개념이 하나씩 나올수록 전부 다 여러분이 그걸 말로 단어 암기하듯이 외우듯이 계속해서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또 다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이래야 돼. 그런 것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총알이 많을수록 이겨요. 총알이 많을수록 전쟁에 나가 이긴다고. 자, PPC는 뭘까요? 영어로 뭐라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생산 가능 곡선. 자, 뭘 가지고 생산한다고?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노동 자본은 경제에 있는 걸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남기는 거야?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에 존재하는 요소를 풀로 모두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누가 뒤에 나가듯이. 급한 전화가 왔나 보죠. 경제 내에 존재하는 요소를 풀로 고용하는 것이 완전 고용이라 그래.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고 또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도 생산 기술은 생산 함수에 들어있어요. 이 생산 기술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의 생산 능력이야. 최대의 생산 능력을 어떤 평면에? X, Y 평면에 놨기 때문에 두 재화의 궤적이지. 자, 그렇다면 개념 정의가 뭘까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와 모든 생산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했을 때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궤적이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 모든 생산 기술을 생산 과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궤적이다. 요 L바 K바를 전부 다 여기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XJ 생산량, YJ 생산량 쭉 연결해 봤더니 이게 PPC다. 요 PPC는 지난번에 그랬는데 PPC는 보니까 XJ 생산량을 늘릴 때 YJ 생산은 포기한다 했어. 이렇게 X 생산을 늘리면 YJ 생산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J 생산 변화 부분과 YJ 생산 변화는 반드시 반대로 움직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다 어디다 투입하니까, 이 생산관에 투입하니까 비용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이 궤적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궤적이 MRT라고, 요게 MRT라고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해. MRT XY. MRT는 뭐의 약자인가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그래서 한계 변형, 전환율.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이 영어야, 영어. 이런 익숙하게.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자, 뭐분의 뭐라 했어요, 이게? 뭐의 비율이라 했어요? 뭐가 일정하니까? 총 비용이 일정하니까, 한 개 비용의 비율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산출량이 일정하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S는 산출량이 일정하니까 뭐의 비율이야? 그렇지, 한 번 미분한 생산성, 노동으로 미분한 노동 생산성, 자본의 자본 생산성, 생산성의 비율이고, 그리고 MRS는 뭐의 비율이라고? MRS는 뭐가 일정하다고? 효용이 일정하니까 한 번 미분하면 뭐예요? 한계 효용이잖아. 그래서 한계 효용의 비율이고, 이건 뭐의 비율? MCY분의 MCX다. 한계 비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됐어. 이거 기하학적으로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뭐의 접선의 기울기? 생산활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요 계약 곡선을 뭐라고 개념 정의를 했다고? 계약 곡선을 뭐라고 개념 정의했다고요? 한 단계씩 왔잖아. 우리가 한 단계씩 요거 오고 그 다음에 일로 왔잖아. 요 MRTS LKXY, MRTS LKY 요 생산 요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궤적이라고. 그 MRTS는 뭐고?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고. 이게 이제 단계가 굉장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고, 지금 최대한 알아두고 책 보고 또 알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할 때 또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오늘 수업 내용이 1시간짜리가 처음부터까지 쫙 껴지지 않을까? 그럼 천재지. 한 번 봤는데 나는 천재야. 나는 책을 한 페이지 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앞 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다 남아. 이런 정도라면 그게 가능하겠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거기 597페이지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되어 있는데, 그 생산 가능 곡선을 어디서 도출한다고? 여기서요. 생산의 계약 곡선을 가지고 여기 도출한다. 이걸 알아야 돼. 생산의 계약 곡선을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한다. 그 뒤에 이제 이 생산 부분도 받고 이제 앞에 소비 부분도 봤으니까 이 생산과 교환이 함께 있으면 599페이지 생산과 교환이 함께 있으면 이걸 종합적 효율성이 충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생산 가능 곡선에다가 밑줄 하나 그러는데, 주어진 상품의 조합을 두 사람 사이에 배분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의 조합, 이것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 만든 것이 효용 가능 곡선이다. 효용 가능 곡선이다. 밑줄. 이 효용 가능 곡선은 앞에서 우리가 안 했는데
요 생산의 에지워드 박스로부터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고요. 효용 가능 곡선은 이 소비의 에지워드 박스로부터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걸 도출합니다. 효용 가능 곡선은 우리가 도출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요 생산 가능 곡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소비의 줄거세요.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인데 최대한의 효용 수준 뭐로부터 효용 가능 곡선 밑에다가 뭐라고 쓰나 소비의 에지워드 상자로부터 도출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도출돼 생산처럼. (18.2) 앞에 이제 보면 MRS equal MRS 이렇게 해서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라 했어요. 거기다 별 표현 안 했고 교환의 효율성 조건. (600페이지) 넘어가 보면 600페이지 18.3이 있는데 A의 한계 대체율과 B의 한계 대체율이 이퀄 되어 있는 것을 묶어요. A의 한계 대체율, B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묶어. 그래서 이게 교환의 효율성 조건. 교환의 효율성 조건 옆에다 써. 그리고 한계 생산 변환율 이랬는데요. 한계 생산 변환율, 생산의 한계 변환율 혹은 한계 생산 변환율 이러는데 그 옆에다가 생산의 효율성 조건 이렇게 써. 생산의 효율성 조건 이렇게 써. 그거 하나가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에요. 왜 그래? 다시 한번 봐요. 여기로부터 계약 곡선을 도출했고 그 계약 곡선 상의 점들을 일로 옮긴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 곡선의 상의 점들은 다 얘를 충족시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생산 가능 선상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점이든 다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이니까 계약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니까 이건 얘를 충족시키잖아. 이게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선상의 모든 점들은 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그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MRT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지금 한계 변환율 옆에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 썼죠? 그 두 개를 묶어. 소비의 효율성 조건하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묶어. 그걸 묶어서 종합적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 방금 A의 한계 대체율, B의 한계 대체율을 묶어서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 있잖아요. 교환의 효율성 조건. 그리고 한계 생산 변환율 옆에다 뭐라고 썼어? 생산의 효율성 조건 썼잖아. 그러면 그 소비와 생산을 묶어서 이게 종합적 효율성 조건.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거지. 자, 그걸 이해하면 이제 되는데 아마 일반 균형이 부분 균형 분석 앞부분보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 앞부분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8번 종합적 효율성 조건. 이 조건은 이랬어. MRS, XY, A.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게 맞아떨어지면 요거는 소비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고 요게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고 요거가 맞아떨어지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라고 그랬고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다. 평면을 하나 그리고
방금 우리가 도출했던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하나 표시할게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생산 가능 곡선상에 한 점을 찍어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뭘 충족시키고 있다고?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이 요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이걸. 그리고 요 점에서 xj, yj를 각각 표시를 하면 이미 x바만큼 y바만큼 생산을 해놨다 이것이에요. x바만큼 y바만큼 생산을 해놨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두 소비자에게 나눈다 이렇게 하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요걸 소비의 에즈워드 상자라고 하고 나눈다. 요걸 A의 원점이고 요걸 B의 원점이라고 해서 나눈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계약 곡선을 상의 자원 배분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이 계약 곡선 상에서는 두 소비자의 무차별성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을 거니까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MRS와 MRS가 맞아떨어진 거를 우리가 한 점을 찾아봤더니 요 한 점에서는 이렇게 생겼더라. MRS가 얘 MRS XY, MRS XY A하고 요 MRS XY B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더라. 여기서 그 말은 안 그랬지만 여기 지금 무차별선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응? 그리고 요 점에서 뭘 그릴 수 있을 텐데 MRT를 그릴 수 있을 텐데 MRT가 이렇게 생겼더라. 보니까 얘는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얘가 MRS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은 어떤 상태라고?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요 생산도 어디서 했어요? 지금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했으니까 생산의 효율성 조건도 충족이 되고 있네.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대요.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이 상태는 사회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요 교환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이 되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MRS XY는 지금 둘이가 같아지고 있는데 뭐분의 뭐죠? MU Y분의 MU XG. MRS는 MU Y분의 MU X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MC Y분의 MC X라고 할 수 있는 MRT가 이렇게 MRT. 뭐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지요. 왜 얘가 더 커? 이 가파르면 더 크다고 지금. 앞에 마이너스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해. 여기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플러스 값을 만든 게 MRT나 MRS니까. 뭐가 더 커? 자, 요거 지난번에 처음 공부할 때 항상 분자로 생각을 해주라 그랬고, 분자로 생각을 해줬고, 요게 YJ의 선호도예요? XJ의 상대적인 선호도야? XJ의 상대적인 선호도. 또, 요 분모로 평가한, YJ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그렇죠? XJ를 한 단위를 뭐 했을 때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요거 XJ의 한계 비용이에요? YJ의 한계 비용이에요? XJ의 상대적인 한계 비용. YJ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뭐 했을 때? 추가 생산. XJ 한 단위 추가로 뭐 했을 때? 생산했을 때. 뭐의 증가분이에요? 비용의 증가분. 요 비용의 증분. 어떤 게 더 크다고? 소비의 효용 증가분이 크다.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보다. 그럼 XJ를 더 생산해서 소비하도록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XJ 생산량을 늘리고 이걸 통해서 XJ 소비를 더 늘리도록 해줘야지 된다. YJ 소비는 물론 줄이고 XJ 소비는 YJ 소비는 줄이도록 이렇게 해야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되면 결국은 XJ 소비를 점점 늘리다면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 점점 이 한계 효용은 점점 떨어지겠죠. 결국은 어디 같아질 때까지 이제 이게 움직일 거라는 건데, XJ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 점에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로 가야죠, 이렇게. 이런 점으로 이제 XJ 생산량을 늘리고 YJ 생산량을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생산을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MRT가 있을 거고, 그 MRT와 이 점은 사실은 맞아떨어지는 점은 아닙니다. 이제 더 그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요 계약 곡선을 그렸듯이 이 점에도 똑같이 계약 곡선을 또 그릴 수가 있어. 이 점에도 똑같이 계약 곡선을 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을 지나는 MRT하고 맞아떨어지는 점이 한 점이 어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하고 이거하고 나란하게 해서 그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갈 필요는 없어요. 생산이 이렇게 OB 프라임 이렇게 생산점이 바뀐다라고만 해주면 경제 전체에 소비와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의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컨대 이런 형태로 요런 점하고 요런 점이 요 MRS하고 MRT가 같은 그런 자원 배분점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이제 그래프가 여기다 그려서 또 그려진 게 그래프가 좀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리지 말고 요 생산점만 찍어 놓고 요런 생산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충족된다. 여기 알고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 요거요. 요 조건을. (601페이지) 보면 601페이지 제일 끝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밑줄 그세요. 생산 가능 곡선 BPC 위에 한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생산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산이. 이 상품의 조합이 두 사람 사이에 나눠질 때 생산과 교환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 종합적 효율성인데, 이걸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 두 사람의 MRS 한계 대체율이 생산 변환율 MRT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안 봐도 됩니다. 그렇게만 일단 하면 되고, 뒤에 효용 가능 경계가 있는데 효용 가능 곡선하고 효용 가능 경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어디서 도출된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소비의 계약 곡선. 소비의 계약 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606페이지 보면 606페이지 사회후생함수라는 게 있는데, 사회후생함수, 이 사회후생함수는 거기 밑에 좀 보세요.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이렇게 해서 A, B 두 사람 밑줄 긋고 두 사람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회의 후생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만약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한다면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사회후생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 거기 소셜 웰페어의 약자입니다. SW는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 이게 UA, UB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의 그 함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A와 B의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그 사회후생 함수 소셜 우리가 앞에서 그냥 유틸리티 펑션 U 이퀄 X 곱하기 Y 뭐 이런 이 효용 함수로부터 뭘 도출했어? 무차별성을 도출했던 것처럼 사회후생 SW로부터 뭘 도출할 수 있다? 그냥 무차별성이 아니라 사회 무차별성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다. 인디퍼런스 커브가 아니라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그래서 그 사회 무차별곡선은 거기 위에 소비자의 효용 함수에서 무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던 것처럼 네 번째 줄에 사회후생 함수로부터 똑같은 사회후생 수준을 만족시키는 UA와 UB의 조합, 이 사회 무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런 사회후생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사회후생을 어떻게 판단한다? 소셜 웰페어가 UA 플러스 UB다. 밑줄.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그냥 단순 합이라는 거예요. A가 100을 갖고 있고 B가 1을 갖고 있든지 B가 100을 갖고 있고 A가 1을 갖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100일이잖아. 그래서 단순 합이라는 거예요. A, B의 효용의 단순 합이야. 자, 만약에 이거를 UB로 정리하면 사회후생을 거기다 바를 붙여봐. 바. 그럼 사회후생이 일정한 궤적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효용에다 바를 붙이면 효용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SW에다 바를 붙이면 뭐가 일정해? 사회후생이 일정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거를 UB, UA 평면에 둔다면 뭘로 정리하면 돼? UB를 수직축에 두면 UB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UB는 마이너스 UA 플러스 SW 바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이게 공리주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합이면 이렇게 무차별선이 어떻게 생겼다? 선형이다, 선형. 두 번째, 평등주의적 사회후생 함수. 평등주의적 사회후생 함수.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할 때가 많다. 밑줄 그으세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낮은 가중치, 밑줄. 낮은 효용밖에 못 누리는 사람한테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자. 사회후생을 판단할 때 고소득 계층,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사회후생 결정에는 조금 작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에는 좀 가중치를 좀 크게 두어가지고 사회후생에 어느 정도 평등주의적인 가치 판단을 좀 도입하자.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후생함수인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앞에 일반 균형이 중요하고, 이게 뭐 가치 판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공평하냐, 어느 정도 불공평하냐, 이건 미시경제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생 수준에 여기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공리주의, 두 번째 평등주의, 세 번째 뭐 롤즈 정의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평등주의, 극단적인 평등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예요. 소비자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이렇게 평면으로 표시해 봤을 때 무차별성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평등주의적인 사회후생 함수라는 거예요. 사회후생은 아까 얘기했죠? 소셜 웰페어가 일정한 궤적이라고. 소셜 웰페어가 일정한 궤적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 사회후생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점에서 여기서 지금 A의 효용을 이만큼 늘리고자 하면 B의 효용은 이만큼 덜어내면 될 거예요. 똑같은 사회후생을 유지하려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A의 효용을 이만큼 늘리고자 하면 B의 효용은 이만큼 줄이면 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똑같은 A의 효용을 이만큼 늘리고자 할 때 B의 효용은 조금만 줄이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요 A의 효용을 늘리고자 할 때 B의 효용이 여기서는 크게 줄였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줄여도 똑같은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A의 효용을 늘리기 위한 포기해야 하는 B의 효용, A의 효용 증가에 대한 기회비용,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요 효용 수준이 A가 효용이 낮을 때 내가 또 효용을 늘리고자 하면 B의 효용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의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효용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 단위 더 효용을 늘리고자 하면 조금만 포기하면 돼. 이게 가중치가 적은 거지. 기회비용이 작은 거니까. 그래서 고소득, 효용이 높은 애는 고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야? 고소득층이죠. 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게, 이게 공리주의적인, 그 평등주의적인 가치 판단이고, 여기 일정해버리면, 이렇게 일정해버려.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의 일정한 궤적이 여기에요. 여기서 내가 늘리든, 여기서 늘리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단순 합의야, 그냥, 효용은. 국민들의 단순 합의야. 이렇게 생각하면, 공리주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효용함수가 소비자 A의 효용과 소셜 웰페어 이렇게 할까요? SW. 그리고 소비자 B의 효용의 단순 합이면 이게 공리. 평등은 SW. 얘를 A의 효용하고 B의 효용을 곱하는 걸 형태로. 앞에서 두 재화의 곱을 가지고 효용을 결정했던 게 뭐였죠? 콥더글라스였지. 두 소비자의 효용을 곱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이게 콥더글라스겠죠. 그래서 요거 일정하다고 잡아두면 다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UB로 정리하면 뭐예요? UA분의 1 SWG. 그래서 직각삼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직각삼곡선 형태로 나오면 두 사람의 효용의 곱이 사회후생을 결정하는 형태고,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는 어떤 평등주의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극단적인 사회후생 수준이 이렇게 결정되는 소셜 웰페어가 있다. 사회후생 일정한 궤적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A의 효용이 UA 제로야. B의 효용이 UB 제로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둘 다 낮은 상태야. 지금 효용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A의 효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B의 효용을 아무리 늘려봐도, 경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월 소득이 수억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후생은 50만 원 가진 사람의 효용이 결정한다. 아주 극단적인 이제 평등주의적인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롤즈의 정의론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후생이 떨어지는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의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후생을 높이려면 어떤 사람들을 효용을 높여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롤즈적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생함수는 L자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지. SW equal minimum 그러면서 UA, U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끝나갑니다. 너무 자,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은 불가능성 정리. 거기 610페이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던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SIC 사회후생함수고 오른쪽 611페이지 사회후생함수는 뭘 도출시킨다고? 사회무차별 곡선을 도출한다. 사회후생함수로부터 사회무차별곡선이 도출되어 있는데 그 사회무차별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공리주의적인 가치 판단도 또 극단적인 이 롤즈적 판단도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UA, UB 평면의 그 곡선은 뭘까요? 빨간색 곡선은? 우리가 아까 XY 두 재화 평면에서 XY 두 재화 평면에 있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고 두 효용 평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비의 계약 곡선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입니다. 효용 가능 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 UPF 혹은 UPC. UPF는 뭐예요?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Frontier.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의 효용 가능 경계 얘기고, 불가능성 정리는 거기 보세요. 이상에서 본 것처럼 특정한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한 후에야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사회후생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에로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뭐라고 하고 있어? 이 정리는 바람직한 성격을 사회후생함수로서 바람직한 성격을 갖춘 사회후생함수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우의 impossibility theorem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완비성과 이행성, 파레토 원칙, 비독재성, 제3의 선택 가능성부터 독립, 뭐 이러이러한 사회후생함수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이 조건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건들을 두루 다 갖춘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려야 될 거냐, 아니면 그거의 가정이 너무나 엄격하니까 이 중에 하나 둘을 제거하고 사회후생함수를 우리가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그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완비성과 이행성, 우리 완비성은 뭐예요? 앞에 다 했잖아. 완비성은 뭐죠? 사과가 좋은지 배가 좋은지 오렌지가 좋은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무차별한지. 두 번째는 이행성은 뭐죠?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다면 C는 A보다 더 열등해야 되고 A가 C보다 좋아야 된다. 이러한 거. 일관성에 관한 공리. 또 그런 것들요. 파레토 원칙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알파를 베타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도 알파를 베타보다 더 선호해야 된다. 가끔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국민들은 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대치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그게.
거기에 비독재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파레토 원칙은 뭐냐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알파를 베타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알파를 베타보다 선호해야 한다. 이거를 바꾸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어느 한 사회 구성원이 사회 전체의 선호 체계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독재자의 선호가 사회의 선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이거 조금 약간 어려운 건데 알파 베타가 두 사회적 상태를 비교할 때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 이 선호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던 게 이런 거예요. 모든 충격이 전해지기 전과 충격이 이 후의 상태는 다른 자원 배분 상태예요. 많이 예를 드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학 가면 그거 배울 거예요. 양극화. 이 소득 분배 양극단이 확대되는 현상이야. 중간층이 점점 사라지고 양극단이 확대되는 현상인데 이 양극화가 한미 FTA, 한중은 비교적 쉽게 체결된 것 같은데요. 한미 FTA나 한 EU FTA를 체결할 때 무슨 소리예요? 예? 아, 비가 오요? 꽃 구경도 별로 못했는데 비 오면 꽃 다 떨어지잖아. 그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또 피겠지. 5호는 또 뭐 5호야. 그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반대하는 측에서는 농민단체나 이 반대하는 측에서는 나프타라는 것을 봤더니 말이야. 거기에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유무역지대를 묶었더니 멕시코가 그거 체결하기 전보다 훨씬 못 살게 됐더라. 훨씬 양극화가 심하게 됐어. 그래서 소득 분배가 양극단이 엄청나게 커졌거든. 그런 논문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국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 요 제3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은 이 한국의 사회후생 수준은 한국 경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FTA를 체결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거는 FTA 체결 전과 후에 어떤 사회적인 상태가 달라질 건지 그거 갖고 논의를 해야 되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3의 선택 가능성부터의 독립이에요. 어떤 자원 배분 상태를 결정할 때 이거와 무관한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예인데. 하여튼 이런 걸 완벽하게 다 갖춘 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로우가 불가능성 정리에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리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충족시키는 사회후생 함수는 뭘 위배하냐라는 게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차선의 정리라는 것은 차선의 정리는 거기 립시와 랭카스터의 주장이다. 몇 줄? 그 바로 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n개의 조건 몇 줄? n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나머지 n-1개 조건만으로 모두 만족되는 이 차선의 결과, 이게 차선의 결과다라고 주장하기가 쉽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립시 랭카스터의 차선의 정리라는 것은, 세컨드 베스트 티어리라는 것은 현실 경제가 그렇단 말이죠. 모든 파레토율 조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MRS, MRS, MRT 다 맞아떨어지는 조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요게 생산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아무 점이나 다 생산 가능해야지 파레토 효율이죠.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잖아. 근데 제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 B의 제약이 있어.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이런 점을 선택하고 여기를 지나는 사회 무차별선이 가장 사회 우생을 극대화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0점이에요. 여기 SW0가 가장 사회 우생을 극대화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제약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요 0점을 선택해서 사회 우생이 극대화시키는 이런 상태는 자원 배분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원 배분점이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자원 배분점이 있는데, 그 자원 배분점 중에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후생 수준을 갖도록 1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후생 수준을 달성하는 이 2점을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비교를 해봤더니 이 2점은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으니까 뭘 충족시키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때? 생산도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 조건은 어떤 게 더 많이 충족시키고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충족시키고 있어. 근데 사회 우생은 어떤 게 더 높아? 이게 더 높아. 그러니까 효율성 조건을 많이 충족시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후생이 높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차선의 정리예요. 다시 한번,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효율성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인데, 어떤 조건이, 어떤 제약이나 충격이 있어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가능한 한 효율성 조건을 많이 충족시킨다고 해서 후생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국회 의회 권력이 바뀌었느니 어쨌느니 이런데 또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정권의 잘한 점은 일부 계승하지만, 가능한 한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많은 제도를 바꿉니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완전히 다 뒤집어놔, 기존에. 그러면 제도를 바꿀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정권 권력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이제 제도라고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의 제도가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잖아. 현실에 기반을 한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백지로 만들어 놓고 다 새로 만드나요? 정부를? 그건 아니잖아.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바꾼단 말이죠. 이런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전보다 후생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야. 기존의 제도 중에 나쁜 제도를 지금 버릴 거 아니에요. 신정부가 들어서서. 그런데 그러면 보다 효율성 조건을 더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인 최적화가 사회 후생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 차선의 정리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균형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두 파트를 다 했습니다. 조금 바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강의에서 해야 할 것들은 충분히 다 했고요. 내일 시장 실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